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부모생활 로기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날도 정말 많이 추워지고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들어온 질문들 최대한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우선 시작은 초등학생, 그 이상 중학생, 고등학생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입니다. 동성 친구보다는 이성 친구랑 더 많이 어울리는데 주변에서 강점이다, 부럽다고 하시는데 저도 부럽네요. 남편이나 저는 걱정이 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동성끼리 무리가 갈린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교류가 많지 않으면 나중에 친구 사귀기가 힘들까 봐요. 솔직하게 아들한테도 이런 점이 좀 걱정된다고 얘기도 해봤는데 자기는 남자들하고는 좀 지내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아예 남자친구가 없는 건 아니고 얌전하고 차분한 아이들과 친한 아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래 남자애들을 보면 무리지어 다니며 놀기도 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여자친구를 만나서 놀고 하니 걱정입니다. 이런 친구가 좋고 나쁜 것은 없지만 아이한테 이런 간섭을 하는 게 미안하지만 부모로서는 정말 고민입니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또 그 아이들을 평가하고 검사를 해보면은 특성적으로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외향적이고 활발하고 그래서 막 애들하고 뛰어놀아야 되고 부딪히며 놀아야 되고 정말 싸움하면서 놀고 그렇게 크는 아이들, 그게 훨씬 더 재밌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성향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불편한 아이들도 있어요. 막 와서 반갑다고 막 치고 가고 뭐 재밌게 장난치고 재밌자고 막 농담해서 약 올리고 이런 아이들이 불편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반면에 또 그렇게 활발한 아이들의 측면에서는 좀 뭔가 차분하고 진지하고 이런 애들이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아이들이 잘 못 어울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발달 상황을 볼 때 그런 어떤 성향들이 워낙 다수의 아이들이 두드러지니까 남자아이들의 또 다 남자애들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가 상담하면서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요, 뚜렷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아드님의 이런 특징을 너무 걱정하면서 약점인 것처럼 아이를 바라보는 거는 저는 좀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이한테 그런 걸 너무 요구하는 게 오히려 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나쁜 영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아이도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대화를 해보는 건 좋지만 그것 이상으로 아이에게 어떤 압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나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이 이제 부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여자애들하고 잘 노는 건 아무래도 감성적 대화를 다른 남자애들보다는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또 대인관계적에서 또 어떤 뭐 일하는 영역이 어디냐에 따라서는 아주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면서 또 격려해주면서 키우는 게 분명히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 아이의 성향을 잘 받아들여 주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요. 쭉 내려오면 요번엔 중학교 2학년 중2병 아이들의 질문입니다. 남자아이에 대한 질문인데요. 언젠가부터 제가 얘기하거나 물어보면 짜증나는 말투로 그래 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상처받으니 점점 더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어떻게 대화하는 게 좋을까요? 사춘기 아이들, 특히 남자애들이 쓰는 이제 3대 언어가 있죠. 그냥,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해,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대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독립성을 지키겠다라는 표시인 경우가 많아요. 엄마가 얘기를 하면 뭐 그 말이 다 맞는 것도 알고 하지만 난 그 말 들어서 그냥 그런 대로 하는 거 싫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게 있고 또 간섭받기 싫은, 또 이렇게 시킬 거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뭔가 좀
캥기는 게, 마음 캥기는 게 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런 세 가지 이제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춘기에 조금 더 정상적인 흐름?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걱정할 건 없는데, 그러니까 제 걱정은 이걸 이제 어머님이 상처를 받으시는 거죠. 아, 내 아이가 정말 안절했었는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런 아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는데, 이게 또 이런 독립의 심리적 독립의 시기가 지나면 또 엄마한테 돌아옵니다. 남자아이들도 돌아옵니다. 그러니 이 시기를 좀 기다리시고, 예, 견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견딜 거냐? 사실 이 아이의 세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얘기하거나 물어보는 게, 이를테면 숙제는 했니? 공부는 했니? 오늘 밥은 다 먹었니? 이런 것들이면 이제 짜증을 내죠. 하지만 넌 요즘 어떤 게임을 좋아하니? 그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니? 어떤 게 이렇게 재밌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예, 아이의 세상으로, 아이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 요즘은 어떤, 남자이니까 뭐 어떤 아이돌, 어떤 걸그룹을 좋아하는지, 또 보이그룹을 좋아할 수도 있죠. 예. 또 뭐 요즘 좋아하는 드라마나 잘 본 드라마는 어떤 건지, 거기서 어떤 게 그렇게 재미를 느끼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이런 것 전부 다가 아이의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 때도 그렇고 질문 받을 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 효과적인 방법은, 예, 아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 중에도 특히 남녀를 불문하고, 노소는 아니죠. 남녀를 불문하고 좋은 거는 음악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도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을 같이 들어주는 것, 이것이 상당히 유대감을 만드는 데 좋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것도 들어볼까요? 자,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의 부모님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중반 이후 틱 증상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여러 증상이 생겼다 없어졌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워낙 사교성이 좋은 아이라 어느 나라로 여행 가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잘 노는 아이고, 아유, 훌륭하네요. 이게 정말 중요한 능력이죠. 적응도 잘하는데 속으로는 예민함이 있어요. 그럼요. 예. 처음에는 눈 깜빡임으로 시작해 킁킁 콧소리와 운동틱 증상이 한꺼번에 나오더니 점점 음성은 사라지고 운동틱만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엔 손냄새를 맡는 새로운 증상이 생겨서 친구가 왜 그런지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2년이 넘었는데 만성인 건가요?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틱 증상 자체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뭐 그런 그 특성, 일과성 틱 증상, 일과성 틱이 있는 경우가 이제 제일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죠. 근데 지금 생겼다 없어졌다라는 거에 간격도 되게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2년이 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단순히 이건 일과성일 테니까 좀 더 지켜보세요라고 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또 아이랑 함께 그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고 진료를 받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틱의 치료 원칙이 뭐냐? 틱의 치료 원칙의 첫 번째, 치료 원칙의 첫 번째는 무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환경이 얘가 틱을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틱을 했을 때 놀리는 친구가 있는지, 선생님이 그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너 왜 그러니? 하고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 틱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건 아이가 힘들어 할 때예요. 아이가 힘들어 한다는 게 친구가 놀려서 힘들다기보다는 내가 책을 보는데 눈 깜빡임이 너무 심해서 책을 계속 이렇게 이어서 읽을 수가 없어서 깜빡인 다음에 다시 찾아야 되고 다시 읽던 곳을 찾아야 되는 게 심해서 그렇다, 뭐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기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일단 부모님이 불편하신 건지 아이가 불편하신 건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부모님이 불편하신 거라면 일단 무시하고 주변에도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밖에 이제 학교나 이런 데 얘기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실 틱 자체보다는 이 틱이 있는 경우에 공존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같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건데 이런 것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증후군, 그 다음에 그 강박장애 증상들, 불안장애 넓게 보면, 그다음에 뭐 이 공격성이 있는 것, 뭐 이런 그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눈에 띄는, 눈에 거슬리는 틱만 보지 마시고 그 외에 다른 것이 무언가가 더 있는지, 사실 여기 이제 손 냄새를 맡는 게 틱일지 이게 강박 증상일지는 또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또 2년 이상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이때는 전문가의 치료를,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3인데 요번에 수능 본 고3의 질문이네요. 이번에 수능을 본 고3 학생입니다. 예,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3 수험생을 생의 시작을 외국 대학으로 목표를 잡고 여름방학까지 토플 학원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2학기 중간고사 이후 난 안 할 게 뻔하고 못한다고 하며 수능만 보고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태도를 보인 적이 있어. 부모님 질문이시구나. 부모된 입장에서 뭐가 잘못된 건지 또 한 번 좌절이 오네요. 지금은 강요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건 사실 정말 직접 본인을 만나봐야 돼요. 사람의 속마음을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뭔가를 좀 하다가 중간에 그냥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경우에 이게 단순히 뭐 의지가 약하다, 끈기가 부족하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드는 무슨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먼저 좀 해주셔야 돼요. 예, 그게 예를 들면 토플 학원을 다니면서 뭔가 내가 이렇게도 안 될 것 같다는 좌절의 경험이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사실 그걸 이기고 네가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무책임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예, 뭐가 힘든 건지 같이 좀 도와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걸 얘기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좌절이 생겨서 포기라고 하면 사실 의욕이나 자신감이 없어지는데 뭘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한 걸 보면 이게 지금 반복되는 패턴일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이 경우에는 아이랑 이제 고3 학생이랑 이제 아이도 아니죠. 예. 토플 학원 다니면서 준비해보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도 좀 해보고 많이 힘들었었을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해주고 이런 이 대화의 분위기가 일단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전에도 한번 그러고 요번에 또 그러니 이게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거든요. 그리고 얘는 뭐 할 생각이 없는 애, 말만 저렇게 하는 애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만 보고 아이한테 접근하면 이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예. 저는 학생들 만날 때 항상 얘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보거든요. 예.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못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못 하는 부분을 제거해주면은 안 하는 마음이 안 생길 거다라는 믿음으로 저는 처음에 일단 대하고 끝까지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부모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저와 같은 그 전문가에게 한번 그 아이와의 상담을 좀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아이가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개선해서 발전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이게 또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거다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은 초등학교 5학년 여자의 어머니의 고민을 한번 같이 좀 보죠.
아이가 심하게 손발톱을 물어뜯는군요. 그래서 손발톱에 심각한 변형이 온 상태입니다.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봤는데 점점 나빠지기만 합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요? 심리센터도 가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자, 이게 사실 손발톱에 얼마나 변형이 왔는지, 어떤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 손발톱을 물어뜯는 게 사실은 이제 가장 큰 관점에서 보면은 불안이 많을 때 이렇거든요. 근데 심리센터에서 그냥 한두 번 가보고 이게 만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정도만 가지고 바로 뭐 손톱을 물어뜯는 것만 가지고 바로 약물 치료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정말 손발톱을 물어뜯는 것이 심해서 아이의 건강이나 이런 이제 외형에 심각한 왜곡이 왔다든지, 또 이거 외에 다른 불안 증상이나 강박 증상이 있다든지, 뭐 심리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좋아지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거는 약물 치료라든지 또 더 심층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센터보다는 이런 경우에 약물 치료도 같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시는 것이 더 좋은 그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 질문은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의 이제 질문입니다. 부모님의.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친구 무리에서 좀 소외되고, 예를 들면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고 모여있을 때 같이 전화하면 같이 놀기 싫어하는 아이가 이제 못 오게 하고 뭐 이런 근데 리더형 아이들과의 관계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스타일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왜 친구들이 자신을 외면하는지 현재 상황을 억울해해요. 억울하죠, 사실 이게. 가끔은 격한 언어로 때리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럴까요? 리더형 아이랑 관계가 안 좋으니 나머지 아이들도 점점 저희 아이를 불편해하는 것 같고요. 개선해보려고 나름 애쓰는 것 같지만 통하는 것 같진 않아요. 피구나 여럿이 노는 곳에 끼지 못하고 같이 하게 되면 일부러 본인만 공격한다고 느끼고 있어요. 아이 얘기를 듣다 보면 걱정이 되는데, 걱정이 되죠.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엄마가 나설 수도 없고 애가 타네요 하셨습니다. 몸장난이 심한 아이가 위에서 올라타고 꼼짝 못하게 하기도 하고 꽉 붙잡고 놔주지 않아 밀치고 때렸다는데, 담임선생님이 평소 장난치면 받아치라고 하셨대요. 근데 장난친 아이가 똑같이 혼나고 큰 소리 지르며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무시당했다고 선생님 흉을 보며 엄청 슬퍼하기도 합니다. 또래 아이들과 소통이 안 되는 아이들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셨어요. 도움이 될까 해서 심리운동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심리운동센터,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튼 제가 이렇게 보면 모임의 리더형 아이들에게 소외되는 아이들의 특징이요, 이게 아부를 잘 못해요. 리더형 아이가 좋아할 만한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호감을 사고 이렇게 해야 이제 거기에 끼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걸 잘 안 해도 내가 체구가 크거나 그래서 운동을 잘한다거나 힘이 세다거나 아니면 다른 뭔가 두드러진 부분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좀 끼워주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보기에 그런 부분이 없으면 이제 좀 그렇고요. 생일 파티에 초대하지 않고 모였을 때 같이 놀기 싫어하고 하는 거는 또 하나는 이제 또 좀 약간 뒷북을 친다? 사회적 센스?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이럴 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생깁니다. 근데 이거를 부모님이 참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부모님들끼리 얘기해서 이렇게 해도 금방 애들끼리 이제 특히 4학년 뭐 이렇게 넘어가면은 뭐 그런 게 통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뭐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이 아이가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를 봐주는 것, 그렇게 자기를 봐주는 것에 상처를 좀 덜 받을 수 있게, 덜 받으려면 무슨 얘기냐면, 그것 말고도 나는 애들이 나를 그렇게 뭐 좀 좋아하지 않지만 난 이런 면에서 괜찮아,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가 잘하는 무언가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밖에서 애들이 봤을 때 언젠가, 늘은 아니지만 되게 멋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를테면 노래를 한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뭐 심리운동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운동을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순간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평가가 좀 바뀌는 계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더형 아이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아이를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아이의 장점을, 무언가 하나를 키우면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이 때를 기다리는 동안은 아이가 부모한테 와서 자기의 그 비참함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 주셔야 돼요. 얘가 엄마한테라도 그런 얘기를, 아빠한테라도 그런 얘기를 실컷 하면서 씩씩거려 보지 누구한테 씩씩거리겠어요. 근데 이게 엄마 아빠한테 안 되면 이제 SNS에서 얼굴 모르는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그것보다는 부모님이 들어주시고 부모님이 토닥여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참 마음 아픈 얘기긴 한데요. 이 아이가 자기의 그런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가장 기본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사연을 한번 보죠. 남자인데 운동신경이 없고 내성적입니다. 그럴 수 있죠. 학교 학원 마치고 놀이터에서 놀 친구가 없다고 집에 오는데 내려가 봤더니 전이 남자들이 전부 다 아파트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는 축구는 젬병입니다. 가서 어울려보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싫죠. 구경하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더 싫죠. 엄마 마트 가는데 따라갈 거라네요. 데려가셔야 됩니다. 너무 속상해서 초일 남자들 중에 친구들하고 안 놀고 엄마 따라 시장 가는 애가 어딨어? 라고 했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줄줄 흘립니다. 서운한 거죠. 서럽고. 가서 뛰어놀면은 애들한테 욕먹고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하고, 그런 거 지켜보고 있는 건 싫고, 그래서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다독임을 받고 싶어서 엄마랑 같이 있겠다는데 엄마는 창피하다. 그게 소극적으로 있지 말고 가서 네가 먼저 어울려라. 서럽죠. 안 그래도 자신감이 없는 아이인데 독설로 더 상처를 준 것 같아 너무 괴롭습니다. 독설까지는 아니고 돌직구 정도는 되죠. 그냥 아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 주면 좋겠는데 제 욕심일까요? 아이가 혼자 쓸쓸히 있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거 어머님 욕심입니다. 왜냐면 어머니께서 아이한테 네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건지 몰라라는 걸 어머님의 얼굴 표정, 마음으로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괜찮다는 마인드로,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세상 혼자서 살아도 된다, 이런 마인드로 대해주시는 게, 뭐 말을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마인드로 대해주시는 게 아이가 스스로의 자존감을 유지하는데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엄마가 그렇게 막 얘기해서 너무 비참한 기분을 느끼는 상태에서 아이들하고 어울리러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얘가 당당하게 가겠어요? 얼마나 쭈삣거리고 굽히면서 들어가겠습니까? 이거는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트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잘 데려가셨습니다. 축구를 마치고 한무리가 놀이터 가서 노는 걸 보고 이제는 가서 어울려 놀겠지 싶었는데 혼자 외톨이처럼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네요. 이제 두려운 거죠. 가면 받아들여질까 어떨까.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냐 했더니 친구들이랑 매일 놀았다고 하는데 친한 친구는 두어 명 있는 것 같아요. 이 두어 명을요 집으로 좀 초대를 해보세요. 아니면 놀이터 등에서 거기서 어떻게 노는지 보시는 건 대단히 유용한 관찰 기회가 됩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아이하고만 친한 게 아니라 여러 애 두루두루 친한 거다. 예. 어떨 때는 혼자 도서관에 갔다고도 해요. 걱정이 되지만 애가 직접 보니 애가 잘 못 어울리는 게 너무 괴롭네요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예, 일단 이거를 비난하거나 다그치지 마시고요. 혼자 도서관 가서 재밌는 책을 읽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이의 성향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아이가 같이 놀고 싶은지 아닌지는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면 놀고 싶은데 뭐가 너가 힘들어서 안 되는 걸까? 물어보면 뭐 놀 때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든지 안 놀아줄까봐 두렵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놀아주는 게 거절당할까봐 두렵다라면 그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또 거절당했어도 그 다음에 민망해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뭐 집에서 엄마랑 역할놀이를 통해서 막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가서 실제로 한번 시도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거고요. 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너무 많은 얘기가 달라질 테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드릴 말씀은 좀 아니지만 그 상처받은 마음도 충분히 들어주시고 예. 그 상처받은 게 꼭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도 꼭 얘기를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자존감이 회복이 돼서 이 아이가 또 한번 위험을 감수해보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요. 너무 아직 다그치지 마시고 좀 편안한 동생이나 익숙한 친구들하고도 어떻게 노는지도 보시는 것 이런 것도 아울러 지금 해보실 만한 부분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5학년 남자입니다. 공부는 하기 싫다고 하고 시간만 되면 몇 시간이고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저런. 어떻게 아이가 핸드폰을 적게 보게 할 수 있으며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는 먼저 하셔야 될 게요. 공부가 왜 하기 싫어졌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싫었는지 어려워서 싫어졌는지 할 게 많아져서 싫어졌는지 나보다 잘하는 애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싫어졌는지 이거 찾으셔야 돼요. 이걸 못 찾으시면 어떠한 솔루션도 의미가 없습니다. 얘가 뭐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처럼 될 거야 라고 마음의 동기를 가지면 공부를 한다? 아니요. 내가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아는 순간 그걸 별로 원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한테 이제 정신승리를 시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뭔지에 대한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런 학습 동기에 대한 상담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인데 적게 보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보시는지 잘 아시나요? 이 아이가 웹툰을 보는지 유튜브를 보는지 유튜브는 어떤 거를 보는지 게임은 어떤 거를 하는지 누구와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지를 아시나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핸드폰을 많이 보고 있다 적게 보고 있다를 컨트롤하기 이전에 어머니 먼저 이 아이의 스마트폰 자체의 비밀번호 얘의 SNS 게임 등의 계정과 비밀번호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무엇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하는지를 보시고 또 그 안에서 이를테면 SNS에서 제대로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안 해야 될 얘기를 하고 있거나 안 들어야 될 얘기를 듣고 있는 건 아닌지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 SNS에서 그리고 이제 이 동영상에서는 유튜브에서는 소위 말하는 음란물이나 지나친 폭력물을 보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알고 있어야 되고 가끔 들어가서 볼 거다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더 좋고요. 몰래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몰래 보는 건 정말 얘가 뭔가 이 조직이나 깽단하고 연루가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나 이러다가 내가 어디 가서 막 좀 위험한 일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럴 때 한해서 몰래 프로그램을 심어서 보고 하시는 게 그때에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때 외에는 하시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이제 사찰용으로 누구를 만나고 몇 시 어디 가고 이거를 알려고 하게 되면 아이가 숨깁니다. 다른 계정을 파고 다른 기계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 무엇을 쓰는지 이걸 보는 거에 먼저 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적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두 가지 이 가장 기본의 원칙을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서는 하지 못하게 해라. 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룰이고요. 두 번째는 하루에 한 이제 5학년이면 1시간 정도는 이 스마트폰을 밖에 꺼내놓고 공부하거나 책을 볼 수 있게. 그때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보는 건 아니고요. 이게 폰을 옆에 두고 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밖으로 빼서 둘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핸드폰을 항상 옆에 두지 않으면은 안 되는 막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해 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하면 얘가 스마트폰으로 뭘 하는지 왜 하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공부 대신에 이게 스마트폰이 자리를 차지한 건지 또는 스마트폰에 너무 재밌는 게 있어서 차지한 건지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대처가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부터 해보시고 질문 한번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의 부모님이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민 상담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들은 에너지 넘치는 초등학교 3학년 현재 10살 남자입니다. 아유 얼마나 귀여울까요? 축구를 엄청 좋아하고 친구와 놀기를 좋아하는 사립초등학교에 재학하느냐 해맑겠네요. 2학년까지는 수업도 곧잘 따라가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이 잘 다녔습니다. 근데 3학년이 되면서 숙제도 억지로 하고 하기 싫어하고 학교에서도 머리가 아프다며 보건실에서 종종 쉬다 오곤 합니다. 아이가 싫다고 해서 축구와 태권도, 화상영어 정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최소한의 학업 공부만 집에서 평가 전에 문제집 풀이만 하고 있는데도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제 곧 고학년이 되니 제가 조바심을 내는 걸까요? 지금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줘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2학년까지는 수업도 따라가고 잘했는데 3학년이 돼서 버거워한다. 두 가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하나는 이 아이가 다른 걱정이나 고민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친구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선생님과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는 가정 내에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먼저 하기 싫어지는 게 공부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어떠한 것든 얘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원인이 있으면 그건 공부에 직결되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찾아보시는 게 1번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얘가 종종 아파서 보건실을 간다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또 그렇게 심각하게 아파서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막상 데리고 보면 특별한 것도 없고 이러면 사실 그 소위 말하는 신체화 증상, 자기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신체의 증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이제 소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는 분명히 스트레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 학교나 가정에서 그런 문제가 없다면 이제 공부 스트레스일 겁니다. 이 공부 스트레스를 무엇에서 받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얘 능력이 학교의 수업이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또 사립초에 따라서는 모든 사립초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립초등학교들은 이 평가도 자주 하고 그런 것을 되게 중요하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 아이들한테 얘기하시는 뭐 말로 아니더라도 표현하시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경쟁에서 밀리는 것, 비교 평가받는 것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야 이 아이가 다시 공부를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돼야
좋은 습관을 찾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변화의 이유를 찾는 것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그거를 하지 않고 뭐 이런 공부 습관을 이 나이 때는 들여줘야 됩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들 백날 따라해봐야 실패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준비부터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해야 된다라는 그 순서를 선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이번에는 5학년 질문이네요. 5학년 남자아이들 2명의 질문 여기까지만 제가 오늘은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남자아이입니다. 담임선생님이 ADHD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1대1 수업, 소수 수업에서는 잘하는데 수업 시간에는 불쑥 질문하고 질문도 못한다고 하네요. 학기 초부터 선생님이 자기 자랑만 해서 수업이 재미없다고 하더니 사춘기라서 튀려고 일부러 질문을 하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ADHD 아이들이 자기가 행동을 알고 나쁜 행동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건지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놀라셨죠. 초등학교 5학년 마칠 무렵인데 이제 내일 모레 6학년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선 어머님의 질문에 그냥 답을 하나씩 하자면 거꾸로부터요. ADHD 아이들이 자기가 행동을 알고 나쁜 행동을 인지하고 있는 건가요? 당연히 인지하고 있죠. 나쁜 행동을 했을 경우엔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들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친구들 말을 끝까지 듣고 차례를 지키고 이걸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안 돼요. 자기가 어느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지를 못해서가 아니라 컨트롤하는 거를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고요. 튀려고 일부러 질문을 한다고 한다. 이거는 뭐 ADHD만 그런 건 아니고 사춘기 또는 사춘기 아니어도 또래관계에서 이렇게 좀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은 아이들이 흔히 선택하는 좀 자기 파괴적이지만 그래서 일정 부분 효과를 보기도 하는 그런 이제 행동이고. 쌤이 자기 자랑만 해서 재미가 없다고 한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수업 시간에 더 자세가 안 좋고 이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1대1 수업, 소수 수업에 집중을 잘한다고 하는 게 이 아이가 주의력이 괜찮다는 것의 증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1대1 관계에서는 이 아이가 선생님하고 사회적 관계라든지 또 선생님이 계속 얘 주의 수준에 맞춰서 환기시키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보내주신 내용들만 갖고 봤을 때는 이것만 가지고 ADHD다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이 딱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은 그 담임선생님의 말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기보다는 한 번쯤 전문기관에서 그냥 건강검진 하듯이 검사를 해보시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6학년 정도 사춘기 채 시작하기 전에 ADHD가 있다면 바로 잡는 게 소위 말하는 이 생각하는 입, 전두엽의 실행기능, 공부머리 이런 걸 계속 발달시키는데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저는 좀 아니겠지 싶어도 아닌 거를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이 전문 기관에도 가보시고 필요하다면 평가도 좀 하시고 하시는 것을 차라리 권해드립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에 대한 질문인데 두 아들을 키우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이 성격 때문에 담임선생님과 상담하다가 누구식 박사님께 조언을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또 방송할 때가 큰아이인 초등학교 5학년은 똑똑하고 영리합니다. 근데 자존심 강하고 지는 것 싫어하고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거짓말이 느는 것 같아요. 현실과는 다르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유리한 쪽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인 것처럼 너무도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인 게 밝혀지면 마지못해 사과를 하긴 하는데 얼렁뚱땅 은근슬쩍 합니다. 성격이 이렇다 보니 친구들과의 마찰도 많이 있는 편인데 다툼이 있으면 내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부분은 쏙 빼버리고 내가 잘한 부분만 이야기를 한다든지 잘못한 부분은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네요. 이럴 때는 부모나 선생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대화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내년이면 6학년이고 중학교로 보는 시점에서 남자친구들이랑 잘 어울려야 할 것 같은데 여자친구들이랑 놀려고 하고 관심 받으려고 하고 무조건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이제 뻔한 사실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 유리한 것만 얘기하려는 것, 이게 사실 이제 자존심이죠. 아마 본인도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잘못했다라는 거가 이 아이한테 주는 의미가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는 건 예를 들면 내가 무능한 거다, 또는 내가 무능하다는 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순간에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좀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들어보는 방법은 뭐 이제 그럴 때 너의 기분이 어떠니, 어떤 생각이 드니,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물어보는 방법이죠. 근데 상황에 맞게 이제 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 상담자나 정말 제가 한번 만나 본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충분히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자아이들하고 어울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이게 이제 관심이나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사실 속으로는 자기의 자존감이 되게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이렇게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가 왜 낮을까? 주변에서 자꾸 잘한다, 남들보다 경쟁에서 뛰어나다, 결과가 좋았다, 이런 거로만 칭찬을 받아오면 이게 약해요. 이게 내가 존재만으로 인정받고 수용받는 부분이 있고 내가 뭔가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 자체로 인정을 받아야 이게 안정감을 주는데, 내가 잘하지 못하면, 이게 조건부잖아요. 잘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아이는 되게 불안해지고 자기의 어떤 존재감도 취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라는 게 살짝 의심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부모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흔히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죠. 더 무조건적인 사랑, 수용,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유대감을 더 이제 사춘기로 들어가는 이때니까 더 많이 키울 수 있게 아이가 관심이 있는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러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5학년, 6학년이면 이제 성격을 형성해 나가는 이제 한 만 18세에 완성이 된다고 하면 만 12세, 13세가 이제 한창 이제 격동기, 사춘기로 들어가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 혼자만 하지 마시고 이 전문가와 같이 한번 아이와 이렇게 새 영역에서 새 에이전시가 같이 협력하는 것, 이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 들으시고 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것들을 올려주실 수 있으시면 제가 또 보고 답변을 추가로 더 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답변 드리는 질문의 순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번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어린아이들, 영유아들 질문들도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걸 제가 빠뜨렸네요. 이 10세, 6세, 1세를 둔 그 분의 질문인데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남편 일 때문에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입니다. 남편과 어머니도 모두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아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모국어가 영어가 모국어를 영어가 아닌 분이 이렇게 글을 잘 쓰셨어요. 저도 남편도 서로 대화를 모국어로 하지만 한국어와 영어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딸이 영어로 된 교육만에 노출되면서 말문이 영어로 튀는 것 같아 혼란시키지 않도록 일단 딸에게 영어로 계속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한 가지 언어를 익히기 원했어서 일단 딸이 편히하는 영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딸은 제1 언어가 영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님은 모국어 영어가 아니신 모양이네요.
이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어 알파벳으로 이어지고 영어 책을 읽고 모두 영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집에서 모국어처럼 배운 영어 덕을 밖에서 많이 보긴 했습니다. 그랬겠죠. 한국 유치원 다니면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웠고 부모의 모국어로 된 명령을 이해하지만 대화는 불가능하고 6살 때 본국을 잠시 놀러 갔을 때도 그렇죠. 영어가 아닌 것 같아요. 모국어가 그게 폭발적으로 늦은 것 같았습니다. 자주 놀러 갔으면 더 많이 배웠을 텐데 말이죠. 둘째 아들은 말문이 조금 늦게 영어로 트였습니다. 첫째의 영향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한국어를 쓰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한국어가 가능하다 보니 딸과 한국어로 대화를 첫째랑 이어갔는데 누나와 미디어 영향으로 둘째도 한국말을 쓰기 시작하고 유치원 왔을 때 적응도 잘했다고 합니다. 셋째가 돌이 지났는데 셋째가 부모의 모국어로 말문이 트였으면 하고 누나와 형도 모국어를 좀 배웠으면 해서 이제 모국어로 말을 걸어주니까 셋째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부모는 부모의 모국어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형제들하고는 또 영어로 얘기를 하고 한국어로도 얘기를 하고 밖에서는 또 한국어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모국어, 영어, 한국어가 막 섞여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내 속에서 어떤 말이 일어났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셋째에게 말을 걸 때 모국어로 마치 축구 경기 중계하듯이 말을 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말을 걸어요. 큰애들이 옆에서나 주변에서 들리겠지 기대도 하고요. 일단요. 첫째, 둘째 아이들 봤을 때 저는 셋째도 언어 습득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평가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근데 부모님이 집에서 쓰는 영어랑 밖에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한국 기관에 다니고 이러면 이제 이중 언어의 상황에 노출되는 거고 이 셋째 이 아이들 모두는 삼중 언어죠. 부모의 모국어, 영어, 한국어. 예. 이렇게 다중 언어, 이중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언어 자체 하나하나의 언어의 습득은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근데 배우고 나면 여러 가지 좋은 면이 많다고 하죠. 패턴 인식 능력도 좋고 이제 언어 기능, 논리 기능 다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꼭 나쁜 건 아닌데 대신 부모님이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이의 뇌가 혼란스러워도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와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셋째한테 얘기를 하는 걸 첫째, 둘째가 들으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 언어 노출이 제일 좋은 건 엄마가 일부러 그 아이한테 첫째든 둘째들한테 모국어로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그 노출이 되는 건 중요하지만 그 노출 다음으로 중요한 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와 하는 대화가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관계가 좋고 대화가 즐겁고 긍정적일수록 언어가 빨리 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과 그런 대화를 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봐 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에서 오셔서 한국어를 이렇게 훌륭하게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문장이 논리적이고 깔끔해요. 잘 쓰신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부모님을 닮아서 아이들의 언어 능력도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응원합니다. 화이팅! 자,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